남자 18세 대표팀이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디비전 2A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세계선수권 디비전 1B에 출전 예정인 여자 대표팀도 카자흐스탄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월드 챔피언십에 나서는 남자 대표팀도 명단을 발표했네요. NHL 소식은 플레이오프 프리뷰 특집입니다. 그리고 KHL 가가린컵을 향한 치열한 승부들도 이현석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43회 지금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43회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슬입니다. 오늘도 박힘찬 PD 그리고 이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월 8일 일요일에 녹음 중이고요. 오늘은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애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 소개하면서 같이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댓글입니다. 지난해 녹음 때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후에 달아주셔서 소개를 못 드린 댓글입니다. 먼저 바이킹님 남겨주셨어요. 5개월 이상 지켜온 동부 1위가 바뀌었는데 결국은 브루인스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동부 프로는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서부는 네 팀 중 한 팀이 떨어지는 구조네요. 현재 토요일 기준 3-4경기 정도 남았는데 블루스와 아발렌츠가 최근 주춤에 끝까지 모르겠네요. 아발렌츠가 덕스와 킹스를 어웨이에서 그리고 블루스와 홈경기 남아있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타이브레이크까지 따져야 할 그 경우도 생기겠네요. 립스는 프랜차이즈 최다승 기록은 세웠는데 구조상 1라운드에서 볼츠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 걱정됩니다. 정규 시즌에도 치열했지만 3대1 열세였는데 볼츠 그나마 약점인 페널티 킬링을 노려야 좀 승산을 높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브루인스가 훨씬 어렵게 보입니다. 요새 1라인 파스터넥 버저론 마샹이 마치 기계처럼 골문 근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완전 정점에 오른 모습입니다. 지난 볼츠전에서 세 번째 골은 세계축이 회전하는 것처럼 기회를 만들어 득점하더군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저희 함께 얘기 나눴던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방송 이후에 달린 댓글입니다. 먼저 전영모님 남겨주셨어요. 라던스키 은퇴 기사가 나왔네요. 인성, 피지컬, 스킬 역대급 선수인데 한라 세대교체 신호탄일까요? 한국 하키 발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라던스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기에 이갈링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월드 챔피언십 뛰고 은퇴한다고는 하지만 안양에서 선수로 뛰는 모습을 더 볼 수 없다는 게 참 너무 갑작스럽네요. 유유하고 남겨주셨고요. 이갈림님께서 따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승의 기쁨을 채 다 누르기도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라던스키가 은퇴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네요. 몇 시즌 더 뛰고 500포인트 넘기는 것까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스하키 즐기게 된 이후로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이번 결승전이 마지막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에 바이킹님께서도 나이가 비슷한가요? 캐낙스 세딘 형제도 은퇴 편지를 보냈네요. 형제 선수 최초 각 1000포인트 이상 기록하고 바로 등번호 은퇴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걸링님께서 다시 남겨주셨어요. 세딘 형제는 80년생이고 라던스키는 83년생이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세딘 형제처럼 라던스키도 영구 결번 이야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남겨주셨어요. 라던스키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미스틱 채은님께서도 남겨주셨네요. 저번에 댓글 남긴 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증 하나 생겼는데요. 경기를 보다 보면 캐나다 선수들은 스케이팅이 매우 부드럽고 빠르기도 하고 스케이팅이 힘을 주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러시아 선수들은 스케이트를 한번 밀 때마다 얼음이 팍팍 튀는 거친 느낌을 주고요. 미국 선수들은 스케이트가 느리고 뭔가 플레이가 여유롭고 태평한 느낌을 주는데 왜 그런가요?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저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서 와닿으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경기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주요한 하키 시스템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딱히 저는 그런 거 모르겠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선수 개개인의 차이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예전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왔던 코칭 시스템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스케이팅 코치를 만나야 그 선수가 어릴 때 어떤 스케이팅 코치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테크닉을 익혔는가 사실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아니 러시아 선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 선수처럼 부드럽고 빠르기도 하고 힘을 주지 않는 느낌에 대한 스케이팅을 타는 선수도 굉장히 많고 캐나다 선수들도 뭐 뒤에 말씀 주신 뭐
얼을 거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평한 느낌을 가져가는 스케이터들 그런 스케이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선수별 개인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물론 뭐 하키 시스템 차이가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러시아 선수들은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퍽을 소유를 하는 많은 이런 스타일을 가지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른 스케이팅을 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키 경기에서 최상위 레벨에서 뛰고 가장 높은 레벨에서 뛰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러한 좀 특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유해진다고 해야 되나? 다 비슷비슷해지는 결국 다 잘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CHAR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세딘 형제들이 은퇴하네요. 사실 이번 시즌 이후 은퇴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공식적인 소식이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어렸을 때 밴쿠버로 유학 가서 처음 알게 된 하키 선수들인데 정말 은퇴 전에 우승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명예의 전당에 들길 바라네요. 여기에 바이킹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현지 목요일 저녁 세딘 형제 마지막 홈경기에서 2골 도움 2개를 합작하며 홈팬들에게 선물을 안겨줬네요. 여기에 바이킹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현지 목요일 저녁 세딘 형제 마지막 홈경기에서 2골 그리고 도움 2개 합작하면서 홈팬들에게 선물을 안겨줬네요. 명예의 전당에서 보겠네요 하시면서 바이킹님께서 따로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재미있게 혼전 양상입니다. 동부 1위 다툼, 메트로폴리탄 2위에서 5위까지 각 한 경기씩 남겨두고 경쟁, 그리고 서부 센트럴 4위 다툼, 퍼시픽 2위에서 4위 다툼, 프롭 상대가 달라지기에 오늘부터 3일간 치열하네요. 현지에서 하트 트로피를 두고 말이 많네요. 맥데이빗보단 맥키넌이나 테일러 홀에게 더 무게가 쏠리는 모양입니다. 프롭 1라운드도 기대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 대표팀이 있어 5월 챔피언십 대회에 어느 NHL 선수들이 참가하는지가 관심이 큽니다. 허리케인 빌 피터스 코치, 아이스 플럭, 에벌리, 바잘, 센스샤보, 오라일리 등 공식적으로 확정된 선수들이 있지만 같은 조다 보니까 아이클, 구드로 등 젊고 빠른 미국 팀이나 타바레스, 달라스 듀오, 특히 맥맥 듀오에 이런 캐나다 팀이 구성되는 것도 정말 볼거리가 아닌가 싶네요. 지난주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6월까지 한창 재미있을 시기인데 힘피디님 백수 안 되시겠는데요. 그리고 캐나다 얘기지만 어제 사스카추안주에서 주니어 하키 선수들을 태운 버스와 트럭이 충돌하여서 14명의 목숨을 앗아갔네요. 프로 경기하러 가던 중에 사고라던데 안타깝습니다. 또 센스 오랜 팬인 희귀병의 17세 소년 조나단 피트리도 떠났네요. 젊은 영혼들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여기에서 명복을 빕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이 명복을 비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네, 다음은 팟빵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때 소개 못 드린 댓글입니다. 야옹아 멍멍이님 남겨주셨어요. 한라의 아시아리그 5회 우승! 한라가 5회 우승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우승한 게 처음이라 직관 팬으로서 참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작년 우승 때도 평일이라 생각보다 관중이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주말이라 초만원 관중과 함께하니 선수들도 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함께 방송해주신 박힘찬 PD님, 이현섭 기자님, 김태범 아나운서님, 그리고 김예슬 아나운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시면서 141회에 만캐시 후원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플라이카미님도 남겨주셨어요. 안양한라가 아시아리그 3연속 챔피언에 올랐네요. 직관 가지는 못했지만 중계로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올림픽 준비한다고 시즌 중에 많이 어수선했고 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위태로웠던 순간이 많아서 걱정스러웠는데요.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안양한라 선수들 코칭 스텝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즌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에스와이더맨 님도 지난 4차전 경기 보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결국 안양한라 감격의 V5 일궈냈습니다. 올림픽 준비로 반쪽짜리 스쿼드로 시즌을 꾸려야 했던 악재 속에서 거둔 성과라서 그런지 더 빛이 나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또 같은 말씀 해주시네요. 만원 관중 앞에서 우승컵 들어올릴 수 있어서 더욱 기뻤습니다. 선수들에게도 더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즌 내내 모두들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네요. 세계선수권 준비 잘하고 18, 19 시즌에도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하이원하고 대명도 내년에는 꼭 봄에도 하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내년 봄에는 꼭 우리나라 세 팀 모두 봄 하키하는 모습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지난주 방송 이후에 남겨주신 댓글들도 살펴볼게요.
먼저 이번에도 142회 SY더맨님께서 가장 먼저 만캐씨 후원해주셨네요.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크롬발드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한라가 우승을 홈에서 확정지어서 링크에도 내려가 참 기분이 좋았네요. 근데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선수들이 나오니까 뭔가 아쉽네요. 세딘 형제들이 은퇴하는 것 같고 또 라던스키도 은퇴하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여기에 김태범 아나운서님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안양한라 브락라던스키의 은퇴 뉴스가 나왔네요. 안양한라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최초의 5번째 우승, 최초의 3년 연속 우승. 참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해피엔딩이기는 한데 거의 다 임박했던 200골, 300도움, 500포인트 달성을 이루지 못한 건 살짝 아쉽네요. 다음 시즌 때 안양한라의 안양 홈 개막전에서 브락라던스키의 은퇴식 및 영구 결번식을 예상하고 또 기대해봅니다. NHL은 동부에서 피츠버그, 콜럼버스, 필라델피아, 뉴저지까지 이 4팀의 최종 순위와 플레이오프 대진표가 어떻게 나올런지 목요일에 피츠버그 대 콜럼버스 경기가 주목 좀 받겠네요. 서부도 어쩌면 토요일에 세인트루이스 대 콜로라도 양팀의 마지막 경기가 와일드카드 막차를 놓고 맞붙는 단두대 매치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경기를 만약 김정민 해설위원이 중계하시게 된다면 이것도 기대되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고요. 여기에 폴피핀과 실버버그님께서 김정민 팀장님이 방송하시면 편파 방송 아닌가요? 농담입니다 하시면서 네, 웃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SY더맨님께서도 최근에 소식에 대해서 댓글 주셨는데요. 브락라던스키 은퇴 소식 저도 접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데다가 지지난 시즌 장기 부상 여파로 폼도 많이 저하됐었죠. 그래도 부상 털어내고 올림픽과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웠기에 지금이 적기인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아쉬운 마음 또한 감추진 못하겠어요. 하키 실력만큼이나 매너 그리고 목소리가 매력적이었던 선수. 앞으로 뭘 하든지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 선수 1호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 아이스하키와 인연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HL 플레이오프 프리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토론토가 정규리그 성적이 이렇게 좋았던 게 실로 오랜만이네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성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이원이 선수 공개 테스트 한다는 뉴스 또한 접했습니다. 모쪼록 실력은 있는데 운이 없었던 선수들에게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이원 구단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무료 입장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명색이 프로니까요. 소액이라도 받아야지 그만큼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이카미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네요. 브락라던스키 선수 은퇴 소식 들으니까 아쉽기만 합니다. 선수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 결정 존중해 주는 게 맞겠지만 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안양한라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보여준 활약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아시아리그 끝나고 NHL도 정규 시즌이 다 끝나가네요. 제가 베이거스 경기 챙겨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득점만큼 실점도 많아진 것 같다는 기분입니다. 플레이오프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월 8일부터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디비전 1B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여자 대표팀 선수들 올림픽 끝나고 열리는 대회라 많이 힘들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대표팀 화이팅 하시면서 남자 대표팀 세계선수권 명단 발표된 것도 짧게 다뤄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이 대표팀 소식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번 주도 많은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네. 조금 전에 이제 폴피핀과 실버버그님께서 네.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녹음 들어오기 전에 막 확인해가지고 제가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피디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현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2경기를 다 치러봐야 순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에서야 순위 결정이 되었네요. NHIM이 막판 5연승하면서 퍼시픽 2위로 시즌을 마감했네요. 3월 27일에 캐넉스한테 지면서 살짝 불안했는데 2위라는 뜻밖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현석 기자님께 전에 NHIM은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 효과가 없다고 하셨었는데 막판 스포트를 보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동부에서도 제가 미는 세 팀 모두 이제 그 세 팀이라면은 뉴저지, 템파베이, 필라델피아인데 플레이오프 모두 올라가서 볼거리가 참 많은 플레이오프가 될 것 같다고 하셨고요. 프리뷰 완전 기대하고 계시고요. 세 분 모두 미세먼지 건강 잘 지키시고 방송하시길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요.
질문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아무래도 선수진이 이제 부상에서 많이 복귀를 한 게 후반기 좀 뒷심에 영향을 주긴 했는데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부상자가 또 후반에 또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예, 2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세 팀이 애너하임, 세너제이, LA 사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이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 선수들이 복귀를 후반에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브락라던스키 은퇴 소식에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함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뭐 같은 입장이고요. 예, 뭐 네. 아마 아직 구단에서 오피셜은 안 네.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은퇴하는 선수들 보면은 이제 네. 그 다음 시즌 들어가기 앞서서 뭐 이렇게 은퇴식이 열리고 은퇴 경기가 열립니다. 뭐 이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공식 발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시즌 들어가기 앞서서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네.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고요. 네. 네, 이번 주도 댓글 남겨주신 애청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비하인드넷 143회 NHL 플레이오프 프리뷰 특집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기자님 많은 내용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시리즈별로 이제 또 네. 예상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말씀을 드릴게.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매체에 많이 결정이 나가지고 그 네. 뒤에 쓰느라 좀 그렇습니다. 좀 시점상. 예, 저희가 1일 녹음 중인데 예, 오늘 경기까지도 막 알 수 없는 상황이 사실 하나가 결정이 안 났는데 네. 예, 그건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먼저 동부지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과 뉴저지가 맞붙게 된다고요. 이번 시즌 전적은 보스턴이 3승을 올렸네요. 예, 아직은 사실 보스턴 이게 이제 결정이 안 난 네. 시리즈예요. 이제 1위가 지금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보스턴이 될 수도 있고 템파베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스턴이 이기기만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보스턴이 1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상대가 플로리다고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스턴 뉴저지 데블스의 1라운드 네,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스턴 이제 이 프리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각각 팀별로 승리를 하기 위한 요건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리즈 예상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스코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보스턴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력을 갖춰야 될까요? 사실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보스턴이 세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찝으면 좀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를 하는 것,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지난해 플레이오프를 좀 돌이켜보면 사실 보스턴이 팀 컬러 자체는 지난해 플레이오프와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타와를 상대를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타와한테 공격 흐름을 한번 넘겨준 시점부터 뭐 3점을 연속으로 실점하면서 따라잡힌다든지 그러면서 내주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보스턴이 작년에 1라운드 탈락을 하게 된 건데 뉴저지도 사실 이번 시즌 보면 좀 이런 성향이 있는 팀이에요. 공격이 이제 물꼬가 한번 튀기 시작을 하면 홀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득점을 하는 팀인데 예, 지난 플레이오프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좀 보완해 왔을지가 관건이고 사실 이런 이제 요인을 드는 자체가 네. 보스턴이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실 이변이 전 나올 거라고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억지로 좀 고른 느낌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뉴저지가 힘들겠지만 승리를 하려면 어떤 요인을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사실 기대 요인이 테일러 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뉴저지는 사실 이번 시즌 팀 스탯이라든지 뭐 대부분의 지표를 다 따져봐도 다른 플레이오프 진출 팀보다도 그렇게 뛰어난 지표를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뭐 콜로라도처럼 어느 팀이나 좀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테일러 홀입니다. 이번 시즌 뭐 테일러 홀 선수가 시즌 연속 경기 포인트 기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록도 세웠고요.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로 부상을 했는데 홀 선수가 포인트를 기록한 57경기에서 뉴저지는 36개의 많은 승수를 이제 기록했다는 거에서 홀 선수가 상당히 좀 분전을 해줘야 네. 예, 뉴저지가 그나마 좀 승산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팀들의 시리즈 예상은 좀 쉽겠네요. 네, 상당히 좀 쉬울 것 같은데 뉴저지가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복귀를 하긴 했어요. 근데 보스턴을 상대하기는 지금 너무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일러 홀이라는 리그에서 이름난 공격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보스턴은 파트리스 베르제롱이랑
브렛 마샨트라는 최고의 콤비. 이 콤비가 홀 선수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해낼 수 있는 그 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제 선수들입니다. 거기에 공격, 수비, 스페셜팀, 골리 모든 부분에서 사실 보스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보스턴의 4대0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프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부지구 워싱턴과 콜럼버스가 맞붙게 됩니다. 시즌 전적은 어땠다고요? 시즌 전적은 워싱턴이 3승 1패로 좀 앞서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막 아주 큰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워싱턴이 이 흐름을 좀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예브게니 쿠즈네소프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1라인 센터로 지금 올해는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보였고 20분 이상 뛰는 경기도 이제 굉장히 많을 정도로 사실상 1라인 센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라인 센터이긴 하지만 거의 사실 1라인 센터나 다름없는 백스트롬 선수와 함께 팀을 좀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사실 백스트롬 선수가 상당히 공격 포인트에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쿠즈네초프 선수가 오베치킨 선수와 함께 좀 더 해결사적인 역할을 많이 보여줘야만 이제 워싱턴이 콜럼버스를 상대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의 승리 포인트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콜럼버스는 이제 선수진의 깊이로 승부를 봐야 되는 팀이에요. 저는 이번 플레이오프에 좀 다크호스라고 찝을 수 있는 팀이 콜럼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팀이 좀 내 수비를 마이너 버전이 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 수비, 골리 모두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폴리노 선수의 공백은 조금 아쉬워요. 이제 닉 폴리노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쉬운데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득점이 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진이 전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수비진도 세스 존스, 워렌스키, 존슨, 사바류, 머리, 콜 이 정도면 사실 어디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탑6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이런 선수들이 있는 수비진 그리고 세르게이 보브롭스키 올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만 이 선수가 드디어 이제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후반기에 콜럼버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제 시즌을 마감을 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진의 깊이 이런 부분의 승부를 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이 시리즈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상당히 어려운데 정규 시즌의 전적을 보면은 워싱턴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콜럼버스를 상대로 워싱턴이 아주 이제 수월하게 잡아내느냐라고 하면은 슈팅슛에서 매 경기 다 밀리는 이런 좀 힘든 경기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물론 공격수들의 스타 파워 그리고 수비에도 존 칼슨이라는 스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워싱턴의 강점인 부분은 있지만 콜럼버스의 공격진의 깊이 아르테민 파나린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진의 펀치력이 완벽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캠 애킨슨 선수까지 부진해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좀 약해진 공격진 선수진 깊이로는 좀 워싱턴이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콜럼버스가 4대3으로 어떻게 보면은 업셋을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부지구입니다. 템파베이와 토론토가 맞붙지 않을까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전적은 토론토가 3승 1패로 앞서 나가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템파베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기의 주도권을 이런 식의 잡기 시작하면 사실 이 팀을 잡을 수 있는 팀은 아무 팀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템파베이가 패배를 거뒀던 경기를 보시면은 경기 초반에 굉장히 이른 실점들이 많이 겹치면서 경기가 그냥 힘들게 시작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오늘 있었던 캐롤라이나 전에서도 2골을 먼저 실점을 하면서 또 어려운 경기를 이끌어오고 결국 연장패를 하면서 애틀랜틱 디비전 1위 자리를 이제 본인의 손으로 결정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즌 후반기 지금 1라운드로 또 토론토를 만나게 됐고 2라운드에서도 보스턴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상대들을 상대로도 초반부터 굉장히 어려운 게 출발을 하면서 힘든 경기를 가져간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점수차가 2점 3점이 나도 이 팀은 그 점수차를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가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런 시간에 좀 리드를 잡아서 1대0이든 2대0이든 리드를 잡고 난 다음에 경기를 유리하게만 이끌고 나간다면은 저는 이 팀이 스탠리컵을 올해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토론토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토론토는 잡았던 리드를 좀 확실하게 지켜낼 필요가 있어요. 사실 토론토 자체는 전력 자체는 상당히 전 뛰어나다고 보고 빠른 템포에서 오는 좀 공격 하기에
능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팀도 마찬가지로 공격의 모든 라인에 거의 한 3개 라인에서는 뛰어난 득점력을 보일 수 있는 라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 득점력을 보인 게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선수들이 좀 전반적으로 젊은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이렇게 한번 상대적으로 흘러나가면 거기 휩쓸리는 성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뭐 좋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득점을 했을 때 이제 한 번에 확 득점을 해서 경기의 주도권을 완벽히 잡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한번 실점을 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3대0으로 앞서고 뭐 이런 경기에서도 따라잡히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잡았던 리드를 확실하게 지켜내는 이런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시리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두 팀의 팀 컬러가 사실 올해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격력이 상당히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NHL에서도 지금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정도로의 공격력을 가진 두 팀이고 마찬가지로 수비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 두 팀 다 실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은데 네. 굉장히 치열하게 흘러갈 양상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수비진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토론토보다는 아무래도 템파베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력에서 나온 차이가 결과적으로 두 팀의 명암을 가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템파베이가 4대2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2라운드로 진출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동부지구 마지막 프리뷰입니다.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인데요. 이번 시즌 전적은 피츠버그가 4승이네요. 예, 오늘 필라델피아가 또 경기를 잡아내고 하는 이제 흐름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가 사실 와일드카드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3위로 마무리를 하는 좀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적 같은 경우에는 피츠버그가 4승 0패로 좀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피츠버그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하나만 딱 해결하면 됩니다. 매트 머리 선수가 안정감만 이제 다가올 20경기 안팎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사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저는 피츠버그는 선수들의 뭐 위력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업템포 시스템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서도 사실 여전한 위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지난 2년 스탠리컵을 우승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믿음직한 백업이 이번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이전과 피츠버그는 특정 시리즈에서 굉장히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머리 선수가 플레이오프 직전에 부상을 당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고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때마다 백업이었던 선수들이 적소에 딱 투입이 돼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마르크 안드레 플레리 선수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넘버원 골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매트 머리 선수가 한번 무너지게 되게 된다면은 백업 옵션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 위기는 한 시리즈를 내주기 충분할 정도의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좀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2라인 센터 매치업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번에 필라델피아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센터인 1라인 센터를 봤었던 클로드 지루 선수가 레프트 윙으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이 선수가 올해 102포인트를 내면서 굉장히 득점 부분에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그 결과 필라델피아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1라인 윙어로 쓴다는 거는 2라인 센터를 봤던 션 쿠트리에 선수가 1라인 센터로 올라왔다는 거고 2라인 센터의 공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매치업 상대 인 피츠버그는 크로즈비, 말킨으로 대변되는 센터 매치업에서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는 이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전처럼 사실 이전에 필라델피아가 피츠버그를 잡아냈었던 2012년 시리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클로드 지루 선수가 1번 센터로 크로즈비 선수를 마크하고 쿠트리에 선수가 뭐 크로즈비 선수를 마크할 때도 있지만 이제 말킨 선수를 좀 전반적으로 마크를 하면서 좀 매치업에서 이득을 오히려 피츠버그 쪽에 필라델피아 쪽에서 가져가면서 시리즈를 승리로 이끌 바가 있는데 사실 올 시즌 이런 전략을 쓰기에는 양 선수의 호흡이 너무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테리 필필라라든지 뭐 놀런 패트릭 같은 이제 2라인 센터 후보들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크로즈비나 말킨 선수를 상대로 이제 적어도 믿지는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시리즈가 어렵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시리즈 예상 궁금해지네요. 정규 시즌 사실 모든 경기가 피츠버그를 잡아냈긴 했거든요. 피츠버그가 이기긴 했는데 피츠버그가 홈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좀 연장까지 막판에 실점을 해서 연장까지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좀 있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사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근성 있는 모습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매경기 5득점을 해낸 이번 4경기에서 피츠버그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20점을 넣었습니다. 을 해낸 이제 피츠버그 이 맹공을 불안한 필라델피아 골리진이 과연 얼마나 수습을 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시리즈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좀 수습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 골텐딩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이다. 이제 물론 뭐 두 팀 다 골텐딩의 약점이 있지만 필라델피아에서 조금 더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피츠버그의 4대2 승리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동부지구 프리뷰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지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슈빌과 콜로라도가 맞붙습니다. 이번 시즌 전적 어떻게 되죠? 예, 내슈빌이 4전 4승을 거두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하게 콜로라도를 잡아냈던 시즌이었습니다. 네, 계속 내슈빌이 잡아내기 위해서는 뭘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 시리즈도 뭐 앞서 말씀드린 보스턴 뉴저지와 마찬가지로 네. 좀 콜로라도가 이기기는 사실상 어려운 시리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슈빌이 승리하기 위한 요인을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결사를 좀 할 만한 선수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찾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해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공격진의 깊이도 강점이긴 했는데 네. 제임스 닐 선수가 좀 승부처에 득점을 해주면서 균형을 끄는 경기들이 한두 경기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닐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즌 중반에 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카일 터리스 라인도 시즌 중후반기 들어지면서는 좀 조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결사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좀 나타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콜로라도가 믿고 가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뭐 1라인 사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주요 지표에서 다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밖에 없고 네. 이번 시즌 콜로라도의 분전은 1라인을 구성하는 맥키넌, 란타넨, 란데스코그 요 세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이 알고도 막아낼 수 없는 파괴력을 보여줘야만이 그나마 낮은 플레이오프 승률을 그나마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시리즈도 뭐 예상은 쉽겠네요. 이번 시즌 내슈빌에 사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페카리네가 지키는 골문, 네. 강력한 타포, 어느 라인에서 득점을 할 수 있고 수비까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까지 갖췄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 시즌 서부를 제압할 팀은 내슈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콜로라도가 자랑하는 1라인조차 내슈빌 1라인의 수비력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시즌 치러졌던 4경기에서 콜로라도 1라인이 3경기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무려 3경기에서 득점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두 전패로 끝났기 때문에 내슈빌의 무게에 더 실리게 되고 네. 이제 콜로라도가 에릭 존슨 선수와 그리고 세면 발로모프라는 골리와 수비에 큰 기둥을 한 명씩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확률은 낮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 내슈빌이 4대0으로 아주 간단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프리뷰입니다. 위니펙과 미네소타가 맞붙는데요. 이번 시즌 전적은 위니펙이 3승 1패를 기록했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위니펙이 많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좀 승리하기 위한 요건을 바로 말씀을 네. 드리면 플레이오프의 경험, 요 부분이 약점인데 이걸 얼마나 해결해 왔을지가 관건이에요. 위니펙도 사실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이고 플레이오프의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좀 골텐딩, 특히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에서 좀 이 약점, 경험이 없다라는 약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번 시즌 굉장히 경이적인 성적을 남긴 코너 헬러벅 선수가 위니펙의 골문을 탄탄하게 지켜줘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헬러벅 선수가 이 경기 전까지 플레이오프 경험이 아예 없는 선수예요. 그리고 헬러벅 선수가 올 시즌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안정적인 것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헬러벅 선수가 혹시 이제 플레이오프라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위니펙이 아무리 전력에서 앞선다고 할지라도 미네소타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시리즈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네소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미네소타는
내슈빌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재다능한 포워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1라인에서 4라인을 통틀어서 공격, 수비 모두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속도적인 부분 딱 이거 하나를 봤을 때는 네. 위니펙보다 앞선다라고 저는 미네소타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니펙의 득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크 윌러, 파트릭 라인의 마크 샤이플리와 같은 이런 득점 라인을 확실하게 틀어막고 역습 그리고 속도를 살린 이런 역습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네소타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위니펙 근데 시리즈 예상은 좀 어떨까요? 사실 서부 2강이라도 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제 지금 이번 시즌 위니펙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미네소타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선수들이 많은 이런 경험에 살짝 고전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공격진의 날카로움, 스페셜팀, 골텐딩과 같은 전반적인 전력에서 사실 위니펙과 좀 미네소타는 비교할 정도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팀의 1번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라이언 스터 선수가 시즌 아웃이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을 저는 좀 메우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위니펙이 4대1로 이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부지구 프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이거스와 LA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즌 전적은요? 동률이었네요. 좀 의외로 동률인데 사실 베이거스가 상당히 올해 모든 팀들 상대로 좀 우위에 선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베이거스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갤런트 감독의 체제가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즌 대단한 위용을 보여줬던 갤런트 감독의 팀 공격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몇 년 전에 우리가 본 게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갤런트 감독이 2015년 16년 플로리다의 지휘봉을 잡았을 때 팀과 너무도 비슷해요. 굉장히 뛰어난 공격력 그리고 어디에서나 뛸 수 있는 공격 무기들도 그렇고 그리고 새 라인 전부 스케이팅에 능하고 어떻게 보면 팝건 오페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디다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 같은 걸 보면은 너무나 흡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2015년 16 시즌 플로리다가 결과가 어땠냐면은 뉴욕 아일랜더스를 상대로 공격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으면서 시리즈를 4대2로 졌거든요.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공격력이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어떤 모습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퍼시픽 디비전의 사실 모든 팀들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3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LA, 세너제이, NI 모두 다 수비력이 뛰어난 팀이에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 가게 되면 선수들이 체킹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걸고 조금 더 마크를 강하게 하는 이런 경향이 짙기 때문에 사실 이 공격력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좀 의문감이 있기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LA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뭐가 필요할까요? 공격과 수비의 괴리감을 좀 줄여야 돼요. 이 팀은. 사실 리그 최소 실점 그리고 리그 최고의 페널티 킬링을 보여주듯이 LA 수비력은 사실 막강 그 자체입니다. 그 수비력을 뚫는다고 할지라도 조나선 킥 선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수비력이 막강한 상황인데 사실 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공격력은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꼭 해결해야 될 만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프 카터 선수가 사실 좀 부상 복귀 이후에 거의 뭐 경기 0.5골, 경기당 0.5골 정도를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그대로 이 폼을 플레이오프에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작년에 부진을 벗어내고 부활을 한 안젤 코피타르 선수와 더스틴 브라운 선수 콤비 이 콤비 역시 적재적소에 득점을 하면서 팀의 득점에 좀 크게 기여를 해야만이 LA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전적도 그렇고요. 지금 현황도 살펴봤는데 시리즈 예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재미있고 제 생각엔 상당히 치열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창과 방패. 이제 퍼시픽 디비전을 이제 대표하는 창과 방패. 어떻게 보면 NHL을 대표하는 창과 방패 시리즈라고 요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 팀이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의 하키 스타일을 구사하는 팀이고 불안 요소 역시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홈 아이스라는 있죠. 요게 결과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이거스가 4대3 접전을 제압을 하고 2라운드에 진출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서부지구 마지막 프리뷰 되겠네요. 애너하임과 세너제이 이번 시즌 전적은 어땠을까요? 3승 1패로 세너제이가 좀 압도적으로 앞서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애너하임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상자 사실 요 시리즈는 공통적인 이제
요인입니다. 두 팀이 다 공통적인 요인인데 네. 부상자의 복귀 여부예요. 애나하임이 후반부에 부상자가 갑자기 생기면서 플레이오프에 앞서서 좀 위기가 가중이 되고 있는데 케빈 비엑스 선수가 3월 중순부터 아웃이었고요. 4월 1일에는 캠 파울러, 존 깁슨, 트로이 테리 선수가 모두 부상자에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불운이 갑자기 닥쳤어요. 물론 뭐 부상 이후에도 오히려 팀은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특히 제 생각엔 좀 꼴리진이 문제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백업으로 올해 또 영입을 한 라이언 밀러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한데 네. 라이언 밀러 선수가 올 시즌 캘리포니아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거뒀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소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 깁슨 선수가 빨리 복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너제이는 좀 어떨까요? 2년차 선수들의 활약과 네. 조 손튼 선수와 에반더 케인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복귀를 할 수 있는가 여부가 굉장히 큰 추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세너제이 공격에서 티모 마이어 선수와 케빈 러뱅 선수는 정말 좋은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뭐 마이어 선수 20골을 넘게 넣은 적도 있고 러뱅 선수는 좀 중요할 때 활약을 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팀 득점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골라지고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는 조 손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혹시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복귀를 할 수 있다면은 네. 이 팀 역시 저는 좀 올 플레이오프의 다크호스로 좀 부상을 할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예상 궁금합니다. 8시리즈 팀 중에 네. 네. 이 시리즈가 제일 저득점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소속 팀들이 모두 수비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팀들이기 때문에 네. 한두 골 싸움 그리고 저득점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부상자가 얼마나 빠르게 좀 복귀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렇게만 되게 된다면 네. 후반기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1, 2라인 센터진의 무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애나하임이 조금 더 나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는 4대2로 애나하임이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NHL 플레이오프 프리뷰 이현석 기자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뭐 정리하거나 또는 재밌는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애청자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멘트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다 훑어드렸기 때문에 네. 딱히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 파이널 예상은 네. 내슈빌과 템파베이인데 템파베이가 우승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NHL 플레이오프 프리뷰 이현석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KHL 플레이오프 2차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43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HL 소식 살펴볼 텐데요. 시간 순서대로 준비하셨다고요? 예, 일자별로 이제 경기에 간략한 이제 요약을 해드리고 네. 이 팀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하나씩 이제 찝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동부 결승 2차전 아크바르스와 트락토로의 경기였는데요. 아크바르스가 4대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리즈 스코어는 2대0으로 앞서가게 됐네요. 사실 1피리어드 시작 5분 만에 리카르드 귄게 선수와 알렉산드르 리바코프 선수의 골로 앞서 나갔던 트락토르였는데 아크바르스가 2피리어드 10분 만에 안드레 마르코프, 부르미스트로프가 5대3 파워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에 5대3 파워플레이에서 저스틴 아제베도 선수가 연속골을 위해 넣으면서 2피리어드 10분 만에 3대2로 경기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후에 트락토르는 336분에 알렉세이 크루치니 선수가 굉장히 화려한 기량을 선보이면서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긴 했지만 네. 아크바르스가 3피리어드 시작 5분 만에 복귀한 KH로 다시 복귀한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가 결승골을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접전 경기 아크바르스가 따낼 수 있었던 이유는 좀 뭘까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전을 보고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크바르스와 트락토르는 좀 전력 차이가 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좀 승부처에서 5대3 파워플레이 찬스를 아크바르스가 2차례 잡아냈는데 이 찬스에서 득점을 모두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크바르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이 5대3 파워플레이에서 나온 2골은 아크바르스의 3번째 골, 4번째 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의 파워플레이를 성공을 한 아크바르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서부 소식입니다. 서부 결승 3차전 체스카와 스카의 경기였는데요. 스카가 5대2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스코어는 2대1로 스카가 앞서게 됐습니다. 네, 체스카의 홈
에서 치러진 3차전이었는데 오히려 스카가 음.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를 하면서 시리즈 스코어를 2대1로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네. 파트리크 토레센 선수가 한 골을 넣고 그 다음에 근데 뭐 체스카도 키릴 페트로프 선수가 일찌감치 이제 득점을 하면서 원점으로 돌렸는데 네. 스카가 정말 뭐 코스키란타, 파트리크 헬실레이, 그다음 니키타 구사피 선수가 3분여 만에 그냥 아주 세 골을 몰아치면 4대1로 달아난 요 시점에서 사실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 좀 체스카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의지를 잃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이후에 한 골씩을 더 주고받아서 5대2로 마무리를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스카가 많이 경기 주도권을 쥐고 간 시리즈 경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스카 실점이 너무 많았네요. 예,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긴 게 플레이오프 내내 철벽의 모습을 보였던 일리아 소로킨 선수가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4실점을 했던 게 페인이었습니다. 사실 1, 2라운드를 통틀어서 소로킨 선수가 경기당 1실점도 하지 않았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 들어서 3경기에 10실점을 하면서 스카의 공격을 차단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스카가 2대1로 앞서 나가게 된 요인이었네요. 네, 다시 동부입니다. 동부 결승 3차전 트락토르와 아크바르스의 경기였는데요. 트락토르의 홈에서도 아크바르스가 2대1 승을 가져가면서 손쉽게 시리즈 스코어 3대0을 만들어내네요. 예, 결승 3차전에서 사실 이제 다시금 이제 파벨 프란초즈 선수를 이제 기용을 하는 이제 트락토르가 좀 다시 분위기 반전을 깨했는데 지난 두 경기와 마찬가지로 아크바르스의 기세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면서 경기 내내 이제 트락토르의 진영을 공략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아크바르스가 이 피리어드의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스비토프 선수의 선제골을 득점을 했는데 네. 트락토르도 뭐 이 피리어드 종료 전에 이제 이반 피시네프스키가 원타이머로 이제 스크린샷을 통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긴 했지만 연장 3분 만에 파워플레이 찬스가 끝나자마자 네. 예, 바실리 토크라토프 선수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시리즈 스코어가 3대0으로 예, 흘러나가게 됐네요. 네. 사실 파벨 프란초즈 선수가 네. 이 경기에서 37개의 슈팅을 받고 35세이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는데 네. 팀의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이제 트락토르 팀 자체가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하면서 예, 프란초즈 선수의 이런 좀 영웅적인 활약이 좀 지워지는 이런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부 아크바르스가 손쉽게 시리즈 스코어 3대0을 만든 데 비해서 서부는 계속 치열합니다. 서부 결승 4차전 체스카와 스카의 경기였는데요. 체스카가 이번에는 또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시리즈 스코어 2대2 동점이 됐어요. 예, 경기 중반에 사실 승부가 갈렸던 3차전과는 조금 다르게 스카가 근소하게 앞서는 양상으로 좀 경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첫 골을 넣은 쪽은 스카였는데 비아치슬라프 보이노프 선수가 친 원타이머가 이제 스틱에 맞고 굴절되면서 소로킨 선수가 막을 수가 없으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가서 와, 오늘도 이번에도 뭐 스카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3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좀 굉장히 깔끔하게 지역을 진입한 이후에 포인트 슛으로 바로 이제 따라잡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후에 분위기를 잡은 체스카는 발레린 니추시킨 선수 이제 KHL로 복귀를 했던 니추시킨 선수가 리바운드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스카를 제압을 하면서 시리즈를 동률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해버렸네요. 뭐 체스카의 약간 주요한 요인이 어떤 거에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실점 이후에 체스카가 수비를 굉장히 잘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가 이제 보이노프 선수의 득점 이후에 이제 체스카의 균열을 계속 유도를 하면서 득점 찬스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로킨 선수가 굉장한 선방을 이어나가면서 추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한 골을 따라잡은 이후에 이제 니추시킨 선수가 한 골을 더 추가를 하는 이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카가 한 골을 넣은 이후에 많은 찬스에서 한 골이나 두 골이 사실 더 나왔다면은 시리즈가 아마 3대1로 예, 스카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예, 주어진 찬스를 스카는 이제 득점으로 바꿔내질 못했고 네. 체스카는 바꿔냈다. 이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2대2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동부입니다. 동부 결승 경기는 아크바르스가 단 1승도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가린컵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트락토르 대 아크바르스 마지막 경기는 3대1로 아크바르스가 승리했네요. 예, 뭐 그냥 쓸려 나갔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탈락이 걸려있던 경기에서 트락토르는 경기 전부터 너무 안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폴 제추라 선수와 알렉산드르 리바코프 선수가 결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부상으로 경기를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출발까지 아크바르스가 좋아버렸어요. 안톤 글린킨 선수가 과감한 돌파를 하면서 그다음 글루코프 선수가 리바운드 골을 넣으면서 아크바르스가 앞서 나갔거든요. 이후에 트락토르는 이번 사실 플레이오프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트락토르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리카르도 귄게 선수가 한 골을 만들면서 넣으면서 1대1을 만들었긴 했는데 아크바르스가 안톤 란데르 선수의 역전골을 끝까지 지키고 란데르 선수가 마지막에 엠티넷 골까지 하나 추가를 하면서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트락토르 너무 아쉽겠어요. 예,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크라브초프 선수가 엠티넷 기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스틱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동점골을 만드는 동점골이었나요? 어쨌든 한 점을 넣는. 근데 거기서 이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동점 찬스를 놓친 이게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슈팅 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36대 18로 아크바르스가 정확히 2배. 의 슈팅을 이제 가져간 부분에서 보면은 얼마나 아크바르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약팀이 강팀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 찾아오는 그 적은 기회로 확실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장면에서 크라브초프 선수가 이 기회를 무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4대0 스위패라는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트락토르에게 안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번 시즌 주전 골리를 맡았던 파벨 프란초즈 선수가 NHL로 넘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엔 또 어떤 골리로 이제 임하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아크바르스가 결국 진출합니다. 결승에. 4대0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리즈를 제압을 해놓고 이제 가가린컵 결승으로 진출을 해냈는데 저는 예상보다 너무 수월하게 2라운드를 진출을 한 부분이 좀 의외라고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가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아크바르스 입장에서는 즐거운 소식인데 아크바르스 카잔이 KHL 10년 전에 출범했을 때 초대 우승팀이었습니다. 가가린컵 우승팀인데 10년 만에 다시금 이제 또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또 10년 전에 좋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고요. 서부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서부 스카 대 체스카의 경기 체스카가 1대0으로 이기면서 시리즈 스코어를 앞서가네요. 스카의 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체스카가 1대0으로 이겨내면서 어떻게 보면 체스카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2대2로 팽팽하게 맞섰던 5차전에 승자한 체스카였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마찬가지로 스카가 계속 지고 가긴 하는데 양팀이 좀처럼 득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피리어드 후반에 키릴 카프르조프 선수, 이 선수 뭐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선수의 정말 화려한 골, 이 골이 그대로 경기 결승골이 되면서 시리즈가 체스카 쪽으로 기울게 됐네요. 체스카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 일리아 소로킨 선수를 쓰지 않고 이 경기에서는 라르스 요한손 선수를 기용을 하는 굉장히 강수를 뒀습니다. 왜 이게 강수냐고 한다면 백업 골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5차전에 기용을 했는데 혹시나 요한손 선수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요한손 선수가 스카의 슈팅을 29개를 모두 막아내면서 셧아웃 승리를 5차전에서 거두는 이런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장면이 있었고요. 더불어 체스카는 선수들이 무려 슛블록을 22개나 해냈습니다. 스카는 4개밖에 안 했어요. 물론 그만큼 이제 스카가 압도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체스카 선수들까지 이제 22개의 슛블록을 해내면서 백업 골리 이제 라르스 요한손 선수를 잘 도우는 데 성공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런 팀으로서의 응집력 이런 부분에서 의 차이가 좀 경기를 잡아낼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차전에서도 백업 골리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소로킨 선수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경기는 당장 오늘 11시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방송 나갈 때는 나와 있겠네요. KHL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을 서부 결승 소식과 함께 가그린컵 결승 프리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43회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플라이카미님 듣고 계신가요? 저희 궁금해하셨던 대표팀 소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U18 남자 대표팀 세계선수권 디비전 2A에서 2승 3패를 거두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잔류하게 됐다고요? 예, 2년 연속 잔류를 하게 됐고요. 2016년에 원비에서 떨어진 이후로 계속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첫 경기는 호주한테 4대1로 이기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폴란드한테는 4대0으로 완패를 했는데 기록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를 상대로도 2대1로 가깝게 졌고요. 에스토니아 상대로는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마지막 영국한테 3대4로 한 점차 패배를 당하면서 4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번 디비전에서는 영국하고 리투아니아가 4승 1패 동률을 이뤘는데 영국이 리투아니아에게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승자승으로 상위 디비전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호주는 오전 전패로 강등되게 됐습니다. 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창현 코치님이 이제 새로 U18 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잡으면서 이제 막 처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시간이 그렇게 많죠. 시간 주어진 시간이 많지도 않았었고 올림픽이다 뭐다 플레이오프다 뭐다 하면서 일단 코칭 스텝 쪽에서도 시간이 많이 없었고 또 트라이아웃해서 선수들을 소집해서 훈련하는 기간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글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성인 대표팀은 눈으로도 좀 가시적으로도 좀 성과가 보이는 결과들 올림픽에서 다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팀들을 상대로 비벼볼 수 있구나라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U18이나 U20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시기가 올림픽 끝났으니까 이제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번 대회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퇴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이전까지의 모습만 봐도 D1A 오면은 거의 그 다음 연도에 올라가고 아니면 못해도 2위를 하는 이런 좀 그래도 D1, D2A에 있기에는 너무 좀 잘한다. 그래도 좀 D1B에 있기에 좀 못하고 A, 2A에 있기에는 잘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 몇 년간의 성적을 보면은 딱 D2A에 적합한 팀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팀이 없어진 부분과 어떻게 보면 좀 성인 대표팀이 너무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겹친 게 어쩔 수 없다. 그런 결과와 좀 맞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는 올림픽도 다 끝났고 이제 월드 챔피언십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린 선수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언더 18부터 시작을 해서 좀 확실하게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육성을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더더욱 이 침체가 점점 길어지게 된다면은 진짜 성인 대표팀도 급격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인 상황이에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본다면은 이번에 이제 새로 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잡으신 분이 안양 알라 소속 코치인 이창현 코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적인 요소나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좀 더 도입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좀 제대로 안착이 되게끔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백지성 감독님이 총괄 디렉터로 오시면서 트라이아웃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으면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 둘씩 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둘씩 바꿔 나갔으면은 바람이 있네요.
네,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여자 대표팀 소식입니다. 세계선수권 디비전 1B에 출전 예정이라고 하죠. 예, 당장 오늘 저녁에 네. 8시 반에 카자흐스탄과의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첫 경기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고글쎄요, 뭐 지난 뭐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고 평가전 때도 그렇고 뭐 카자흐스탄이라는 상대가 항상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 항상 카자흐스탄이었는데 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비에 있는 팀들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강호들이라면서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자정에는 중국과 2차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중국은 뭐 한번 이겨봤으니까 그때 또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고요. 네. 그다음에 10일 새벽 3시 반에 이제 홈팀 이탈리아를 상대하게 되고 13일 자정에는 라트비아, 14일 저녁 8시 반에 폴란드와 마지막 경기를 가질 예정이고요. 네. 글쎄요, 올림픽도 끝났고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는지 제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좀 거기다 또 상위 디비전이고 하다 보니까 좀 힘겨운 그리고 좀 도전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싸우고 와주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자 대표팀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이죠. 5월 월드 챔피언십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요. 먼저 골리 보면은 뭐 항상 메달트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원의 박성재 골리 항상 또 지키고 있고요. 이번에 박계훈 골리가 빠지고 대명킬러의 이제 이현승 루키 골리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포워드진을 보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올림픽 명단하고 똑같고요. 김기성, 김상국, 조민호, 박우산, 김원중, 신상우, 라던스키까지 안양알라 선수들 그대로 있고요. 안진희, 신상우, 박진규, 전정우, 상무죠. 상무인데 이제는 아닌 선수도 있죠. 그래서 박진규 선수는 제대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클 스위프트, 마이크 테스트위드, 하이원 선수들 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영준 선수가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 소속으로는 공격수 홀로 포함이 돼 있네요. 그리고 디펜스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동구, 김원준, 알렉스 플란트, 에릭 리건, 송영철, 송영철 하나. 송영철 선수가 새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조영건 선수가 빠지게 됐네요. 그리고 브라이언 영, 서영준, 오요노 이렇게 대명 킬러 웨일즈 디펜스들 3명이 또 이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이제 일단은 23일에 출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전지훈련을 갖고 그 다음에 2일쯤에서 덴마크 헤르닝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첫 경기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진짜 세계 탑 클래스의 레벨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선수들을 상대로 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어떤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마음이 많이 다쳐요. 아무 기대를 사실 안 하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이번 사실 또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 NHL 선수 한 명 딱 들어오는 레벨 자체가 완전히 또 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한 예로 들면 뭐 독일의 드라이사이틀 들어왔을 때 안 들어왔을 때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한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이제 뭐 덴마크, 노르웨이라고 하고 이래서 뭐 비빌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 어려운 거고요. 23일에 넘어간단 말이죠. 대회가 시작하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앞서서 넘어가는 건데 그 전까지는 따로 국내에서 따로 소집을 안 하고 각자 합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사에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올림픽 끝나고 그리고 시즌이 끝나고 뭐 하이원 대명 선수들 포함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것도 관건이죠. 사실 그게 제일 관건이고 올림픽은 4년을 진짜 쉼없이 달려와서 해서 그렇게 경기들을 펼쳐냈는데 한라 선수들도 끝나자마자 팍 풀어졌을 텐데 지금 그러면은 한 대략 한 보름에서 20일 가까이 휴식기가 주어진 상황이고 뭐 이 휴식기를 활용해서 또 운동하고 있을 선수는 뭐 그런 선수 많이 있겠죠. 없을 거란 말이죠. 있긴 있어도
예,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23일 날 넘어가서 평가전 한번 하고 뭐 현지 넘어가서 게임을 하면은 예,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크고요. 명단이 나왔을 때도 뭐 다 예상은 됐었죠. 올림픽 명단에서 크게 차이가 그죠? 없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뭐 세대 교체는 일단은 5월에는 패스 뭐 이런 거라는 거는 딱 봐도 패스죠. 예,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일말에 하나의 뭐 좀 희망을 걸어서 좀 과감한 그런 시도가 있었으면 저도 지금은 사실 그런 거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싶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지금 뭐 대학 레벨이나 아니면은 뭐 각 팀 레벨에서 올림픽 대표팀으로 뛰었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운동량이랑 뭐 체력 훈련량이라던가 그다음에 경기력 지금 갖고 있는 레벨이라던가 이런 게 차이가 나면 분명한데 그죠? 예. 이 선수를 갖다 놓고 저 선수를 갖다 놔도 지금 뭐 캐나다, 독일 뭐 이런 팀들 굵직굵직한 팀들을 상대로 예. 기대할 수 없죠,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4개 라인을 돌린다 그러면은 2개 라인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젊은 선수들로 유망주들로 꾸려서 경험을 쌓게 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는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긴 했었고요. 예, 그런 상상을 했던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아쉬운 점이 더 크죠. 예, 그 경기 감각 부분도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까지 경기를 했었던 안양알라 선수들도 사실 휴식기가 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이원이나 대명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그 올림픽을 끝나고 상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올림픽 끝나고 뭐 몸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당장 NHL, KHL 뭐 이런 리그 보면은 얼마 전에 끝나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극한으로 이제 경기 감각이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이점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게다가 이제 전반적인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좀 이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대표팀의 좀 약점이 될 수도 또 다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튼 선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매경기 이제 소화를 이제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월드 챔피언십은 더 가혹하거든요. 일정이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 뭐 사실 그렇게 희망적인 뭐랄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월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과를 떠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경험인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서 이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졌고 어떻게 골을 먹었고 예, 쟤네들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수집을 해야 되고 또 직접 게임을 뛰었던 선수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이거를 또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걸 전해주느니, 예, 전에 받을 선수들을 애초에 먼저 데려가서 느껴보게끔 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예, 이왕 이렇게 명단이 나왔으니 지금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을 모두 예, 경험을 하는 이 선수들이 예, 이후에 이제 후배 선수들 그리고 이 선수의 또 뭐 지도자가 되었을 때 또 남겨줄 수 있는 예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예 이왕 먹을 거 예 과감하게 해서 많이 먹고 예 과감하게 해서 잘 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배워서 그리고 많이 터득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예 일단 이현석 기자나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 예,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저희 말고도 다른 또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예, 요 5월 챔피언십을 전후로 해서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뭐 그 해 드릴 거니까 이제 그 월드 챔피언십 앞서게 되면은 프리뷰가 아마 이현석 기자님 이제 저희 팀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팀보다는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예,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예, 대한민국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올림픽과 너무 유사한 구성이기 때문에. 예, 근데 또
정작 또 저희가 대표팀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뭐 물론 그건 그렇죠. 뒷사정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또 잘 아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찾아서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그렇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풍성해지겠네요. 네, 비하인드넷 143회 NHL 플레이오프 프리뷰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아시아리그는 끝났지만 주목해볼 경기들은 계속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브랑 라던스키가 계속해서 이 한국 아이스하키에 좋은 영향, 좋은 역할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NHL 플레이오프, KHL 가가린컵 파이널, 그리고 여자 세계선수권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그리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그리고 저는 김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